우선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인 실진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신 백남기 선생의 병실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의 울음을 받습니다. 저녁 때는 광화문에서 열린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국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영상에 누운 백남기 선생의 모습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마음 편히 농사만 짓게 해달라는 백남기 선생의 소박한 꿈을 박근혜 정권이 살수 테러로 짓밟았습니다. 광화문 서울광장 시국기도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반대를 진압하는 살수차에서 과거 백골단의 부활을 본 시민들의 분노와 개탄으로 가득찼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안전사회에도 기원했습니다. 60민주항쟁 때도, 그리고 4.19 혁명 때도, 3.1 운동 때도, 을사늑약의 때도 의원 저항을 하는 이들에게 폭도라고 불렸습니다. 이완용도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많은 들을 지적하면서 폭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하는 시민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폭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완용 의원은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죽여도 정당하다는 망언으로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경북 고령 송주 칠곡의 경찰부터 농민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경운기를 부수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보라고 한번 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국가는 국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졌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의 말입니다. 우리 당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위해하고 있는 정권의 포괄적인 통치에 맞서서 국민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백남기 선생과 모든 부상자 그리고 연행경민들의 조속한 석방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노사정 비정규직 관련 합의 문제와 정부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일 날 어제 노사정위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합의안에 추후 논의한다라고 하는 여백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었던 걸로 봅니다. 정부 여당은 합의안 도출 실패라는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안 타결에 실패한 문제적 이유는 지난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의 링크가 말리기도 전에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국회에 시적으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5대 법안에다가 노사정 합의문에 없었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풀어넣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협상 과정 내내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사정 합의문 취지에 어긋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를 고집한 것입니다. 사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세 가지 법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만 노사정 합의문의 내용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이 낸 안은 합의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오셔서 그것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게 노동법은 업적 쌓기를 위한 속도전의 아이템에 불과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생존권입니다. 해고는 사형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강자의 횡포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정부 여당이 애초부터 문제투성이 법을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처리 시한을 정하고 문제점을 따지는 야당에 대해서 민생 발목 잡기라고 매도하는 태도는 그것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파렴치합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를 살인적 물대포로 대응하는 정부 여당은 협상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 직화를 초래하는 노동계약 5법에 저희 당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사정의는 오늘 오전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달아서 국회에 넘긴다고 합니다. 험난한 한파가 예고되는 노동위원실에 우리 당은 함께 하겠습니다. 농사가 풍년이 됐습니다. 풍년돼도 걱정이고 또 흉년되면 더 걱정입니다. 그 비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 자산이 지난 50년간 1964년에서 2013년까지입니다. 3,030배에 급증했습니다. 가장 오르지 않은 지목은 논으로 883배 올랐고 비슷한 기간에 쌀값은 얼마겠습니까? 50배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논과 쌀이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농사가 풍년일수록 농심은 흉년이 드는 비정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2015년산 쌀 20만 톤에 대해서 시장 격리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현지 쌀값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타들어가는 농심에 필요한 것은 배려의 당비입니다. 배제 물대포가 아닙니다. 정부는 쌀 30만 톤 추가 시장 경위, 시장 경위 전량의 시장 방출 위에 격리 물량 매각 시에 관리비 등을 반영한 적정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 대북 인도적 쌀 지원, 인도쌀 사료와 기타 상품화하는 재고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곧 여야정 협의로 들어가고 있는 한중 FTA에서 산업 분야에서 생기는 무역이익을 농업 분야로 나누는 무역이득 공유제가 반드시 이번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보다 전향된 조치를 우리 당의 입장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특위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광화문 풍경은 우리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법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 자체를 위반해서라기보다 법이 대변하는 권력이 위협받기 때문이라는 데리다 말이 딱 맞는 2015년 늦가을 대한민국의 풍경입니다. 우리는 과연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없었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광화문에 없었습니다. 대신 물대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고 시민이 다치고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법 질서를 확립할 거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정부의 여당은 법이 없어서 모든 게 안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법이 없어서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또 법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건가요? 법은 넘치게 많습니다. 오히려 가짜 민생법이 껍데기 경제 활성화법이 우리의 민생을 옥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의 민생 최우선주의에 입각한 필수 법안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 가장 많은 국민들 힘들게 하고 있는 주거 불안,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하는 법안들입니다. 우리 당은 일찌감치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서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채워주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민생 살리기 과제가 주거 불안 해소입니다. 전 월세 등 임대차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임대 등록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비 경감은 정부 여당 반대로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도 정부 여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런 주거 불안과 사회안전망 확보, 통신비 경감이 바로 진짜 민생 법안이고 경제 살리기 법안입니다. 경제 살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당은 얼마 전에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고, 현재 대기업들이 많이 축적하고 있는 부분을 그걸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인세도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과세 표준 500억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정상화시키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8%로 인상하고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만 해제하더라도 매년 10조 정도의 안정된 재원이 확보됩니다. 바로 이 안정된 재원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보장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에 쓰여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석현 부회장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엊그제 광화문 시위 사태 때 경찰이 쏜 물대포의 3기가 규정을 크게 초과해서 농민이 총태에 빠졌습니다. 새누리당과 경찰은 시위대가 먼저 불법을 저질렀으니 경찰의 잘못은 없다는 식의 해명인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물대포는 원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쏘는 것인데 국민이 위반했으니 경찰이 위반해도 된다는 주장은 전제주의적 발상입니다. 새누리당은 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쏴 죽여도 된다는 참담한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지금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정우체제의 출발점인 도쿄 재판과 함께 반인륜적 전쟁 범죄인 위안부 난징 대학살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도 책임도 없는 전면 부정하는 일대 사건입니다. 일본이 이처럼 역사 왜곡을 넘어 역사를 부정하려 하는 시점에 우리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일본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하나마나한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당장 위안부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히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IS 테러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테러 방지와 테러 대비에 대해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중심의 테러 방지 대책은 번지수가 틀린 해결책입니다. 국정원은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국정원은 불법과 무능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판결을 했고 현재도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해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듯이 오랜 정치 사찰과 민간 사찰 조작의 어두운 역사가 국정원에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온라인 무차별 감시 권한, 확인 권한을 모두 주자는 새누리당의 테러 방지 법안은 고삐 풀린 망아지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100번 양보의 국정원 중심의 테러 방지 법안이 논의되려면 반드시 국정원 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도 국정원도 개혁을 약속해놓고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을 실제로 실행해서 불법 사찰과 조작의 DNA를 완전 제거하고 총선과 그리고 대선에 대한 정치 개입 근절 방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민석 예결위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법안과 예산을 연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동 부의를 악용하여 악법을 밀어붙이려 하는 듯합니다. 졸속심사와 국민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과 예산 연계는 예결위를 무시하고 야당을 극박하는 한심한 발상입니다. 처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부터 내년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모두 삭감토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광화문 시위 진압 관련한 이런저런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농민 한 분의 생명이 위독한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서 관련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찰청 예산을 보면 이와 관련하여 감액해야 할 4가지 사업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케이트 구입 등 불필요한 내역들로 편성된 경비 경찰활동 사업 9억 원, 차정 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된 치안정보 활동 사업 18억 원도 감액 대상입니다. 경찰 기동력 강화 사업도 113억 원 가량이 기동대 버스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진압 장비인 차벽으로 오용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경 대체 지원 사업의 경우에 시위 진압 용도의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다기능 차량, 살수차, 카메라 구매는 부적절하므로 약 20억 원도 감액의 대상입니다. 특히 공격용 살수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살수차에 직사로 쓰러져 생명의 위험에 처한 한 농민의 경우 경찰은 단순 실수였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살수차 조글링 운전은 특수 전문직인데 전문가가 실수했다는 변명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경찰 측에서는 살수차 3대를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살수가 방어용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용 살수차 한 대도 허용할 수 없으며 공격용 살수차 구입 예산은 단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국정교과서처럼 예비비로 살수차 구입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춘석 수석부대표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번 민중궐기대회는
불법 GP가 아니라 처음부터 명백히 불법으로 만들어진 GP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장소에 보수단체의 집회 신고는 허가해주면서 이번 집회 신고는 반려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찰 측은 불법 시위에 대응하는 TF를 만들기 전에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기준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설령 신고되지 않는 집회라고 해도 공공의 안녕에 심각한 위해가 되지 않는 한 경찰이 함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차벽을 닦고 평화 집회를 원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막아섰습니다. 혹시 차벽을 쌓아놓고 시민들이 저항하길 기다린 것은 아닌지요? 일부 과격 시위자가 있긴 하였으나 무방비 상태의 시민이 다가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고방송 한 번 없이 직사살수로 물대포를 쏜 것은 어떻게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 문제도 아닙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고등학생과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 FTA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농민들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복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보수단체에게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합법적으로 집회 시기를 신고를 받아주었다면, 시민들의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 주었다면, 자신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이 물대포 앞에 쓰러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9년 전 FTA 반대 집회에서 2명의 농민이 경찰 진압으로 사망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백남기 씨를 포함해 이번 폭력 진압에 부상당한 국민들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만든 강신명 경찰청장 및 구은수 서울청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국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자의적인 폭력을 이대로 묵인하면서 해외에 나가셔서 국제 인도주의 체제를 거론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어제 최초로 KBS 사장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동순 후보, 유력 후보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청와대 김성우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고대영 후보를 밀어라 이렇게 낙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폭로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첫째 되겠습니다. 고대영 후보는 2012년 KBS 양대 노조로부터 신임 투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고대영 본부장은 84.4%로 불신임 당해서 보도본부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기란영 사장 때 부사장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한마디로 KBS 내부에서 사장 자격이 없다 판단이 내려진 분입니다. 이런 분이 뭘 믿고 KBS 사장에 응모했을까요? 투표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1차 투표에서 강동순 후보와 고대영 후보는 5대5 이렇게 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2차 투표에서 고대영 후보에게 몰표가 갑니다. 7대0. 무슨 이런 투표가 다 있습니까? 근거는 또 있습니다. 어제 KBS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대영 후보의 답변은 한마디로 이혈령, 비혈령이었습니다. 임시정부 법통은 인정하는데 1948년이 건국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5.16과 유신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으니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정화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말 안 되는 답변을 할까요? 배우가 청와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제 고대영 후보는 방패와 창을 동시에 쓰다가 자기 창으로 자기 방패를 찔러버리더군요. 저는 이와 관련하여 강동순 후보의 폭로 내용을 보면
김성우 수석, 김인규 전 사장 등등 등장합니다.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님께 요청드립니다. 운영위를 열어 즉각적으로 이 문제 따지게 해주십시오. 대명천지에 방송 장악 없다던 청와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일 EBS 사장 공모가 마감이 됩니다. 진정 청와대는 EBS마저 뉴라이트 이사 사장을 앉히려고 하십니까? 저는 뉴라이트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자 이명희 교수, 이승만 연구소 유석춘 교수, 내일 어떤 행보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봉길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요즘 워낙 굵직한 사건들이 많아서 방산 비리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산비리 합수단은 도입 직 최종 단계인 수락감 검사를 앞두고 있는 와이드 해상 작전 헬기의 무기 중개상과 군 관계자들이 연루된 방산비리 사건을 적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대잠 능력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해군이 성능이 떨어지는 헬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문제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2천만 달러 이상 규모 사업에는 무기 중개상을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방사청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 또 에이전트가 아닌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무기 중개상을 참여시키고 작전 시간은 38분에 불과하고 실물 평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착된 장비들도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문제투성이 헬기임이 드러났지만 군과 방사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합수단의 수사를 통해 전현직 관계자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와일드캣의 무기 중개상인 한국계 미국인 한모 씨가 전현직 고위 인사의 가족에게까지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회에서도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작 사업 주체인 방사청과 국방부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또다시 초대형 방산비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방산비리는 국가안보를 좀먹고 혈세를 낭비하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합수단이 남은 수사도 철저히 진행해서 해상작전의 헬기 도입과 관련된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정원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준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연장 확대는 결코 노동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기준 627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 3천 원에서 146만 7천 원으로 1년 동안 14,000원 올랐습니다. 1%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파견, 용역 등 221만 비전형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51만 5천 원에서 150만 6천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이 밝아진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코 비정규직 대량 양산 합법을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연장법입니다. 또 하나 파견법을 개혁해 55세 이상 노동자에게는 제조업 직접 생산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의 금형,
주조 등 6기업 등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확대법입니다. 이것이 노동개혁법입니까? 이것이 청년 실업의 해법입니까? 이는 전국민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대량 양산법이자 민생 탄압법입니다. 파견 확대와 기간 제한장은 전경련 등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꿈꾸는 나라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나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연장법, 비정규직 확대법, 2대 노동화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정원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민중 총궐기에 나섰던 농민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적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자국의 농민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은 쌀값 폭락해서 살기 힘들다, 먹고 살게 해달라 하는 생존권적 요구를 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미 5개월 전부터 수학기 쌀 작황 조사에서부터 우리 쌀 재고미 50만 톤 이상의 증대는 예상됐던 일이고, 또한 쌀값 폭락은 예상되었습니다. 예전에 정부 같으면 그 전에 정부가 나서서 농민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차벽으로 가로막고 살인적 물대표로 진압하고 여기에 항의하고 주장하는 농민들의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공무집행 중 경찰이 시민을 쏴 죽여도 무죄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능한 정부, 참 못된 반헌법적, 반인권적 정부와 여당의 모습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반성으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경찰의 이도한 폭력행위로 생명이 위태한 자국민에 대해서 테러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유연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권력은 엄격한 규정 준수와 통제 아래 있을 때 공권력으로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물대포 직사 영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수지침을 위반해서 근거리에서 직사 살수를 했습니다. 쏘지 말라고 손흔드는 70세 노인에게 직사를 했고, 쓰러진 상태에서 21초간 물대포를 계속 쏘았습니다. 당시 백남기 선생의 귀와 입,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는 경찰이 마치 폭도들의 폭력 행위에 다름없는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살인의 고의, 최소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살인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테러로 규정하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현장의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격히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농민에게 100배, 1000배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